타인 소유의 물건을 점유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타인 소유, 내 물건을 점유하는 게 유치권 될 수는 없죠. 그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이게 또 타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의미가 있습니다. 예, 지금 채무자 소유의 물건 이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타인 소유의 물건 이렇게 했습니다. 타인 채무자 소유가 아니더라도 남의 소유, 남의 것은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다. 결연성이 있으면 이런 논리가 되거든요. 자, 유치권은 타 물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한 점유에 대해서만 성립한다. 자기 소유 물건은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한편 타인은 채무자에 국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공사 과정에서 하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를 한번 보시죠. 하수급인이 대금을 받지 못해서 직접 유치권 행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죠. 그런데 이게 도급인, 하수급인은 그 수급인한테 돈 받을 채권이 있을 뿐이지 도급인한테 건축주라고 하시죠. 이 도급인과의 관계에서는 직접 대금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계약 관계상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치권 행사는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자, 하수급인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수급인의 점유 보조자 또 대리인의 자격 이런 걸로 수급인의 유치권 행사를 보조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가진 하도급 채권을 가지고도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다. 건물에 대해서 이 말입니다. 가능하다. 하수급인이 받지 못한 돈은 유치권의 대상인 공사 목적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죠. 그래서 이 목적물의 소유권이 비록 하수급인에 대한 채무자인 수급인 것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그죠? 채무자 소유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피담보 채권과 유치물 사이의 결연성이 인정되는 이상은 유치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1년 사건인데요. 유치권 부존재 확인 사건이고요. 이것도 이제 그런 주장을 했죠. 원고, 그러니까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하수급인 상대로 유치권이 없어라고 이제 주장하는 원고, 건물주 정도가 되겠죠. 원고는 피고들의 공사대금 채권은 수급인인 모 종합건설과 하도급 계약에 의해서 발생한 것일 뿐 도급인인 백모 씨와의 도급 계약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들에게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거는 지금 피고들의 이 공사대금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요 호텔, 물건이 호텔이네요. 호텔 공사와 관련해서 발생한 것으로서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음은 명백하고 피고들에게 유치권이 성립되는 이상 물권으로서 대세적 효력이 있어서 원고에게도 주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이게, 건물을, 공사를 도급하는, 도급인, 그러니까 건축주 입장에서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나는 내가 그 수급인, 내하고 계약한 수급인, 원도급자에 대해서 돈을 다 줬는데, 공사대금을 다 줬는데, 이 사람이 하수급인을 거느리고 보통 우리 지금 현재 공사 실무상 하도급 계약이 많잖아요. 자기가 직접 다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하도급 시켜가지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돈은 다 내려보냈는데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 돈이 하수급인한테 전달이 안 돼서 미지급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 이 사람들이 유치권 행사해버리면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나는 다 돈을 줬는데 현재 건물을 쓰지 못하게 유치권 행사가 된다. 이런 사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자, 이런 경우를 이제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은 정말 그 건축주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또 지급해야 되는 그 이중 지급의 위험, 이런 부분들을 떠안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관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가 있는데, 자, 일단 그 이제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게 수급인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얼마나 지금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체크를 하고 보고를 받고 또 공사 대금이 실제로 다 받았느냐. 예를 들면 이제 하도급 계약서 같은 것을 보고요, 확인해가지고 저 A 하도급업자 A라는 하도급업자, 또 B라는 하도급업자, C라는 하도급업자가 있으면은 그 계약에서 각각 A는 1억 원짜리 계약, B는 2억 원짜리 계약, C는 3억 원짜리 계약이다라고 하면은 그 공사 대금이 보통은 이제 그 공정률에 따라서, 건축이 올라가는 공정률에 따라서 지급이 되니까 A가 이번에 얼마를 받았고 또 얼마를 못 받았고, B는 얼마를 받았고 못 받았고, 이거를 수시로 그 돈이 내려갈 때마다 확인서를 진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그 A 확인서, B의 확인서, 이런 거. 그래서 그게 이제 수시로 이제 공사 대금이 제대로 잘 지급되고 있나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체크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그 사람들, 원래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수급인한테 우리가 도급계약서 쓰면서 그 돈을 다 받게 되면은 그 유치권 행사 안 한다라고 하는 그런 유치권 포기각서 같은 걸 받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포기각서를 받게 되면은 나중에 그 수급인이 그 유치권 행사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수급인은 유치권 포기각서를 냈는데 지금처럼 하수급인들이 유치권 포기각서를 안 내게 되면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유치권 행사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수급인들한테도 유치권 포기각서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이게 관리가 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공사 현장에 원도급자, 수급인이 직접 하고 있는 공사가 뭐고 어떤 부분이고, 또 반대로 하도급 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는 계약이 어떤 부분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하수급인으로부터 유치권 포기각서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관리가 돼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 와중에 일부 파악이 안 된, 또 일부 누락시킨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못 받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이런 거는 있을 수는 있겠죠. 그죠?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게 거의 대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서 걸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사 자체가 이게 뻔하잖아요. 보이는 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그 하도급인에 의해서, 하수급인에 의해서 유치권 행사가 될 수 있을 수 있다. 나는 대금을 다 냈는데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경각심과 어울러서 그걸 방지하기 위한 관리, 정확한 관리, 세심한 관리,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